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포럼 사회를 맡은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라는 주제입니다. 정부는 매년 7월 중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개정이 국민경제의 선제적 대응 및 교정과세 측면에서 매년 많은 내용을 개정하다 보니까 조세법령이 어렵고 복잡해져 국민의 어떤 납세 협력 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다툼과 조세 불복으로 사회적 비용 및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3년 부가가치세법령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개정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법이 난해해져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세금 상담을 꺼리는 소위 양포 세무사라는 기막힌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조세의 최고 전문가인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주제는 소득세 분야로 김두천 세무사님, 제2주제는 법인세 분야로 김선명 세무사님께서, 제3주제는 재산세 분야 방범권 세무사님께서, 부가가치세 분야는 이은자 세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 정도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제자에 대해서는 각 주제별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주제를 맡고 계신 제1주제는 그 소득세 분야로 저희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소득세 분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두천 세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 간이 지급 명세세에 대한 제출 문제, 저희 회원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협력 의무가 이제 과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합리화,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의 합리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발표하실 김두천 세무사님께서는 한국 세무사의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소득세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회원들께서 대부분 보시는 소득세 실무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김두천 세무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두천 세무사입니다. 안내가 됐듯이 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저 말고도 세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제 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 핵심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현안으로 떠오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지급하기 위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이 대상 소득은 상용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제출하는 것으로 도입이 됐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약칭해서 그냥 제가 사업소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된 뒤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빈번하게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특히할 것은 중간에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금년 3월 16일 개정해서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라고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금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부담 속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이제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상형 근로소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년 7월부터 매월 제출로 이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인적 영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타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박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디귿에 보시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그 매월 제출분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정규 지급 명세서의 제출은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을에 보시면 이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도도 최근에 빈번하게 개정이 되어 왔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6페이지의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금년 7월 지급분부터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시행이 지금 됐습니다. 오자가 생겼는데 종전 반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분기별입니다. 오자가 나서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2019년이면 불과 한 3년 정도 되는데 계속 개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실무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상형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까지 매월 제출로 바뀐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주요 세목의 신고 업무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요 세목의 신고는 주로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월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고요. 2월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연말정산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말에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의 정규 지급 명세서 제출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3월 10일까지 또 근로소득 등의 정규 지급 명세서 제출도 있고 법인세 신고도 있고요.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도 있고 또 법인의 성실 신고 납부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잘 아시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요. 6월에는 개인 사업자 성실 신고도 있습니다.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연속인데 여기에 그 상용 근로자에 대한 매월 제출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부담이다. 한가한 시즌에 조금 얹히는 거랑 이렇게 업무가 많은 시즌에 얹히는 거랑 굉장히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무사님들은 뭐 물론이고요. 현장 직원들도 그렇고 대기업 담당들도 그렇고. 근데 한결같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려의 목소리라는 거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그 과세 당국에서 어차피 급여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정되는 급여를 전자신고로 보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냐라고 생각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산세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투여될 수밖에 없다. 9페이지 보시면 특히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오류와 누락이 필연적으로 비례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처음에는 이제 근로장려금 때문에 1년에 2번 제출하는 걸로 도입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그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서 매월 제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상형 근로자는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서 이걸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가산세까지
이 규정을 두어서 강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 어렵다.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그 밑에 그 소득세법 제1조에 소득세법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제도 도입 취지와의 부조화라는 제목인데 2019년 귀속 국세 통계 포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자를 다 합친 그 신고자 중에서 장부기장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1.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장부기장 신고자에는 간편장부 신고자는 이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 추계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인건비 신고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기존에 납세 협력을 해오던 잘해오던 한 3분의 1 정도의 납세자에게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이런 분들은 별로 협력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액의 가산세만 내고 가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세무대리 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래된 문제지만 인력난입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세무대리 업계의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청원을 했던 사실이 있죠.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너무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하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매월 10일에 이행상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요. 그럼 또 매월 말에 지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거 전부 다 매월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달 내내 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매달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월말 정도가 다가오면 휴가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점점 근로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인력 유입에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업계의 인력난에 더 가중한 악화시키는 문제로 될 것이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대안의 제시를 보시면 4대 보험공단에서 소득의 내용을 공유하면 과세당국에서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중한 부담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4대 보험에서 소득 내용을 가져가면 상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 제출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냥 현행 유지하자는 것이죠. 현행 유지하자. 사실은 한 달에 2번 내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끊임없는 의견 제시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거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한 달만 있으면 3월 10일에 1년에 한 번 제출한 연말정산이 완결된 정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만 제출하고 하반기 거는 정규 지급명세서로 대체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내자고 하기에는 조금 논점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발 물러서 그냥 유지하자 이 정도로 완화한 표현을 쓴 겁니다. 가산세 한도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오래된 의견입니다.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과세기관 단위로 중소기업은 5천만 원, 비중소기업은 1억 원의 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실수로 깜빡해서 2, 3년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한도가 늘어나서 많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천만 원씩 내는 회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정규 신고와 관련이 없이 협력 의무니까 또 대부분 악의적으로 이용된다기보다는 실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한도를 5천과 1억 원에 묶어둔 한도를 다른 가산세와 똑같이 하기보다는
이 가산세 한도는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 지급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년 5월 17일에 서식도 개정이 됐고요. 거기 작성 방법이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 서식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박스의 맨 밑에 박스의 첫 번째 줄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이고요. 종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급 시기 의제 규정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이 소득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에도 없는 내용을 그 시행규칙에 불과한 서식의 작성 방법에서 새로이 규정을 창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연한 그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작성 방법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13페이지에 실무 현장에서 그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인해서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차치하기로 하고 일단 작성 방법 개정은 이제 시급하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정은 올해 12월 가기 전에 소급해서 고쳐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데요. 제도는 이제 무엇인지 어떤 제도인지 대부분 이제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그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4페이지 가시면요. 14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그 임차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만 착한 임대인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이런 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단에다가 전화를 하면요 거의 불통입니다. 시즌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기다려서 한번 전화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18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서 확인서를 못 받은 납세자도 있지만 임차인도 있지만 또 임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공제받지 못한 납세자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에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 실질이 소상공인이면 나중에 검증을 할 테니까 소상공인이 확실하면 일단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서 없이 세액공제를 해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왕좌왕했다는 얘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9페이지 여기 제가 이제 굉장히 둘러서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상공인에 왜 제한을 뒀을까라는 의문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제한된 재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재난 지원의 성격인데 이거를 많이 투자하고 많이 손해 본 그런 임차인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날짜 규정입니다. 요번에 이제 시행했던 기준은 2020년 1월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하액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2021년 6월 30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 이 규정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 먼저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면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지금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는 아마 4차 유행 이전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7월 지나면서 4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피해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은 그럼 7월에 임차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깎아준 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규정은 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상공인 확인서 문제는 이 확인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제한하는 그 규정 자체를 풀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의 뭐 모든 불편함도 해소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한된 재원에서 이게 자적용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2021년 금년 3월 16일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70% 상향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그 수의 임대인들이 이 공제를 받고 또 금액은 얼마가 됐을까를 알고 싶었는데 국세통계포털에 알아본 결과 이 통계가 금년 말이 되어서야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쉽게 여기에 수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그 농어촌 특별세 부과의 페이지인데요. 재난지원 성격의 제도에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액공제 감면 제도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 임대인이 얼마를 깎아줬을 때 얼마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 선명한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농어촌 특별세는 납세자에게는 생소한 세금이거든요. 본인이 깎아준 세금에 대해서 얼마를 예상했다가 막상 납부할 때가 되니까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툭 튀어나와서 생각보다 혜택을 덜 받는 그래서 현장에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지금 70%를 이제 더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20%라는 것은 또 농어촌 특별세가 또 비율로 가니까 또 더 큰 그죠 임대인들에게 또 그 불만을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제한된 재원이라면 차라리 세액공제율을 하향시키더라도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가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얘기인데요. 금년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 내용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그 산출세액의 5%에 더해서 총수익 금액의 0.02%를 적용한 둘 중에 큰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좀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재고해서 본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파악할 때 예를 들어서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판단해서 6월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기한 후 신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각종 감면 배제라는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밑에 그 사례는 뭐냐면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규정이 선명한데 그렇게 모호한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의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실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걸쳐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담당 세무공무원분들과 세무사님들한테 퀴즈처럼 냈더니 다 각자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예규로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경험해 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무사가 직접 예규를 신청하면 답변 주지 않죠. 국세청에서.
그다음에 적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모호한 경우를 포함해서 성실 신고 대상 확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6월까지 이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로 봐준다는 그 내용을 이제 입법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세 당국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악용될 소지는 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돼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